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금 여기 찍고 있는 뉴욕의 유니온 스퀘어 근처에 있는 띵크 커피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 현지 시간은 5월 15일, 아직까지 여기는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의 미국 시장은 좀 아까 끝났고요. 다행히 휴가 와 있을 때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우지수가 소폭 플러스 0.14% 올랐고 나스닥도 0.66% 기분 좋게 올라서 12,3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과연 이제 역회된 숄더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도 독일 지수를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유로 스탁스 50 지수를 보면 거의 정고점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를 16,100 정도인데 오늘도 15,917 정도로 독일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전고점이 16,011이었네요. 11이었고 요것만 돌파를 하면 신고가가 날게 됩니다. 아니네요. 작년 1월 달에 16,271이었습니다. 아무튼 한 300포인트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 비율로 따지면 2%만 올라가면 유럽 시장은 신고가가 지금 날기 직전입니다. 뉴욕에 왔으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로 혹시 박전무가 신문을 읽어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으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본 왕복 13만원 영원 또는 땡처리 항공권까지 등장했다라는 기사인데 저희 아들 졸업식은 수요일인데요. 저희 아들 졸업식을 축하한다는 그 감사의 댓글을 축하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졸업식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수학대학원을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다시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나 저도 조금 궁금한데요. 일본 왕복이 13만원. 이거 뭐 거저 아닙니까?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항공권 값이 급락세로 반전을 했다. 영원 항공권에 이어 10만원 땡처리 항공권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저비용 항공사 간 출혈 경쟁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볼 항공 여행업계에 따르면 TA 항공의 6월 중순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왕복 13만원대로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근데 6월 중순 가격이네요. 5월 연휴 수요가 몰리면서 같은 구간 가격이 30에서 4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셈인데 제주항공의 6월 말 후쿠오카 노선도 22만원대다. 5월 연휴 50만원대 초반까지 찍었던 구간이다. 극성수기로 분류되는 7월 중순 역시 대부분 30만원대면 일본을 오갈 수 있다. 6월달은 또 전형적인 비수기잖아요. 5월달이 상당히 중국에는 중국이 노동절이 끼어있는 국경절은 10월달 아닌가요? 5월달에 저희 형님도 이번에 휴가 오셨지만
일본, 한국, 중국 모두가 이제 5월 달에 휴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비수기로 들어가고요. 7월 달에 애들 방학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초성수기는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니까 약간 비수기의 가격화하고 5월 달에 성수기의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 베트남과 대만 타이베이행도 왕복 6만원에서 10만원 선에서 특가 이벤트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LCC별로 특가 이벤트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가격이 정상을 찾은 것으로 업계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등하던 항공권 값이 급락세로 돌아선 것은 LCC 간 경쟁 과열로 인한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1분기 대비 2분기 동남아 노선의 LCC 전체 항공 공급 규모는 20에서 3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오히려 여행족에게는 기회죠.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세점은 뭐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 정도 특가 수준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셈인데 성수기 이전인 6월과 7월 초 미리 다녀오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땡처리 항공권 판매도 부활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 항공 공급량이 넘쳤을 때나 등장했던 초특가 항공권인데 하나투어와 인터파크 등 여행사들은 코로나 이전에 성행한 땡처리 항공권을 비롯해서 특가 항공권 판매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치솟았던 항공권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7월 중순 이후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반도체 연 5천억 쑥 산업계 전기료 폭탄이라는 기사네요. 이번에 전기료 올리는 거에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가,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기자분들이 이런 걸 참 조사를 또 잘 해주십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전기료 오른 만큼 아무래도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수출 부진 등으로 불황에 빠진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인상으로 올해 추가되는 전기요금 부담액이 3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가 불황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덮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인데요. 국내 기업 중 전기요금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205억 5,800만 kWh를 썼다고 하네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1위가 고려아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삼성전자가 전기 가장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앞서 올해 1월 전력요금 인상분 13.1원을 적용을 하며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이 이미 2,693억 원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번에 인상된 금액 8원을 나머지 반년치에 적용을 하면 82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난해 100억 1000만 kWh 이상 전기를 사용한 SK 하이닉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딱 절반 쓰네요. 보니까 사용분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의 올해 전기요금 상승분은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6천억 쇼크 나왔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3조 6천억 정도 적자 날 거다 했다가 3조 2천억 원대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료가 이만큼이나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철강업계도 부담이 크다.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기존 고로 대신 철 스크랩을 넣어 제강하는 전기료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전기료 사용 1위 업체인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70억 kWh 가량 전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기료 사용 1위도 현대제철이네요. 예. 그리고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상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0원이 인상이 되면 700억 원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원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500억 원 이상 전력 사용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도 덩달아 오를 전망인데,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전기료를 올려버리면 혹시나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줄까봐. 보통 우리가 뭐 전기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휘발유를 가득 넣으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뭐 15,000원, 17,000원 그 정도로 훨씬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전기차를 조금 비싸더라도 사게 되는데 약간 불편해도요.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전기차 충전소인 이피트의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최저 310원에서 최고 560원인데요. 마지막 인상은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 장거리 모델 배터리 용량은 77.4kWh인데 8월 인상분이 반영이 되면 비회원 초고속 기준으로 방전 상태에서 1회 완충 시 620원 가량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8원 인상해봐야 620원 비용이 더 들어가네요. 620원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죠? 한 15,000원, 17,000원 들어가는 데서 620원 정도, 비율로 따지면 좀 높아 보여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기사는 포퓰리즘을 벌인 그리스 10년 만에 유럽 문제약 탈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전기료를 쓰는 업체에서는 전기료보다는 기존의 용광로를 쓰면서 아무래도 석탄 가격도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천연가스 가격도 빠졌으니까 그거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다음 기사인데요. 그리스가 10년 만에 유럽 문제에서 탈출을 했다고 하네요. 이 그리스 사태는 정말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처음 발발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서 10년 5월까지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 그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한번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QE2가 시행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1년에서 12년 넘어가면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러면서 피그스 국가 문제로 불거지고, 유럽의 정말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이탈리아마저 거론이 되다가 나중에는 독일까지 부실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사실 연출이 됐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피그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을 보고 이들 국가의 10년 국채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스나 이런 국가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20몇 프로 이랬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하기는 했죠. 우리가 IMF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20몇 %의 10년물 국채 금리면 저걸 이제 글로벌 IB들이 흡수를 하고 그리스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청을 하면 결국 10년 동안 그리스 국민들이 저 20몇 %의 이자를 다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참 씁쓸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남유럽 사태였는데 그랬던 그리스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탈출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와 유로존 탈퇴 위기에 몰렸던 유럽의 문제야 그리스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다. 정크 등급이다. 국가 신용 등급도 조만간 투자 적격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제금융에 이어서 2019년 급진 좌파에서 중도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 후 강력한 긴축 정책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최근 그리스 경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 스테이블에서 긍정적 포지티브로 변경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정크 등급인 WB 플러스네요. WB 플러스에서 가장 낮은 투자 적격 등급인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요 위에 그 차트가 이제 사진하고 나오는데요. 그리스 총리 약간 톰 행크스 닮았네요. 이 톰 행크스 닮은 그리스 총리 사진과 그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2009년도 1월 9일에는 A등급이었습니다. A등급이었다가 그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C등급 밑으로 떨어지죠. 그냥 거의 뭐 부도난 나라다 이런 거죠. 좀 전에도 나오지만 더블 B 이하면 이 등급은 투기 등급입니다. 말 그대로 투기 등급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더블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그래도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정상화됐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투자운용사 리걸 앤 제너럴의 크리스 제프리 금리 전략 책임자는 그리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 2년 동안에 25% 이상 증가한 반면에 명목 부채는 4%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개선되면서 머지않아 신용등급이 투자 가능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네. 2년 동안 어떻게 GDP가 25% 이상 증가했죠? 근데 반면에 명목 부채가 4%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많이 떨어졌겠다, 그죠? 그리스 4대 은행인 유로뱅크의 포키온이라는 CEO는 투자 포켓몬인 줄 알았네요. 이분은 투자 등급 회복은 정부는 물론 민간은행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유럽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EU와 IMF 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야, 3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았었네요. 그동안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구조개혁을 실시해 왔고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됐던 무상의료와 소득 대체율 90%의 연금제도는 이미 대부분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수년간 그리스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졌는데 2021년도에 그리스 GDP 성장률이 8.4%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5.9%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네요. 골드만삭스 등 다수 기관이 그리스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유로존 평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0.1%의 기초 재정 수지 흑자도 기록을 했네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부실 대출 금액 비율도 2016년에는 50% 이상이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7%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6%까지 치솟았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71%까지 내려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채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데는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거리를 둔 뼈를 깎는 긴축과 개혁 조치, 해외 수요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2021년 기준 그리스의 상품 수출 규모가 2010년 대비 90% 늘어났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유럽 전체 평균은 42% 성장에 그쳤다고 하고요. 아니, 그리스는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품 수출 규모가 90%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메이드 인 그리스 제품이 뭐가 있죠? 생각이 저는 참 잘 안 나는데 아무튼 90% 늘었다고 하고 그리스 GDP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업도 지난해 크게 회복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97%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디미트리스 말리아로폴로스는 지난 10년간 그리스 경제를 견인한 효자는 수출이라면서 수출이네요. 수출 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전면적인 임금 삭감에 따른 저임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긴축으로 빚어진 기나긴 고통을 감내한 결과 보상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IMF 구제자금 금융을 받았던 97년 11월 요때 그때 97년, 98년, 99년 나스닥이 한창 이제 폭등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리스를 비롯한 이 피그스 국가들 수익률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이쪽 아시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풍선 효과가 있었고요. 이런 그리스를 비롯해서 다 보면 다 선진국 지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었었거든요. 그랬던 나라들이 그리스 사태가 있었던 남유럽 사태가 있었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14 요때를 지나면서 말 그대로 이 문제화가 돼버렸고 그때 그리스 사태 때 한창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 이렇게 4명이 술을 먹으면 술값은 누가 내냐? 독일 사람이 낸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빗댄 만화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 남유럽 국가는 남유럽 국가들이 탱자탱자 놀면서 그 비용은 다 독일이 부담하는
그런 식의 풍자가 있었습니다. 25분 뒤에 이 카페가 클로즈 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일본마저 제친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중국이 어떻게 자동차 수출이 세계 1위라고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중국 신문망은 지난 14일 해관 총서와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통계를 인용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1% 증가한 107만 대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는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가 집계한 일본의 1분기 자동차 수출량 95만 4천 대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상 처음 일본을 제치고 분기 기준 자동차 수출 1위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1분기에만 100만 대를 수출한 중국은 올해 전체로는 400만 대 목표치를 무단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년 2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한국을 제치고 일본과 독일에 이어 3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이후 중국은 2022년 독일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2위로 올라섰으며 올해 들어 일본까지 앞서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작년에 이미 2등이 됐네요.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신에너지차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 자동차 수출 가운데 4분의 1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동차 수출이 전부 다 중국 메이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도 생산되는 자동차의 일부가 유럽으로도 수출이 됐었고요. 뭐 그럴 수가 있죠. 한국에도 GM 대우, 이제는 대우차 안 쓰지 않습니까?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를 또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랬을 때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잡히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 자동차가 얼마나 수출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는 거의 그냥 내수에서만 통하는 자동차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만약에 폭스바겐 중국 아니면 GM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다른 메이커의 수출 비중이 테슬라처럼 많이 차지하는지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주담대 금리도 떨어져 연끌족 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최근에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좀 빠지면서 대출금리도 좀 빠졌나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연 3%대 돌입, 변동금리 기준으로 코픽스가 3.44%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져 신규 대출만 누렸던 인하 효과, 이젠 기존 대출자도 본격 체감한다. 지금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금리를 동격을 하면서 3.5%잖아요. 기준금리 3.5보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더 낮다는 얘기죠.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4.34%까지 올라갔던 코픽스 금리가 밑으로 쭉 떨어져서 지금 3.44%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었던 게 작년 10월 달이었었죠. 10월 달에 4.2를 넘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 시장도 S&P 500이 3,500이 깨지고
나스닥이 1088 뭐 요렇게 기록을 했던 게 작년 10월 초였는데 요때가 금리 고점이었었는데 코픽스도 거의 뭐 미국의 금리랑 거의 연동돼서 움직였네 보니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3%대로 낮아진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이 코픽스 보통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시면 이 코픽스 플러스 가산금리 그죠? 그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금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결정이 되는데 주요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간 것이 작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하단이 3.44%이고요. 쭉 봐서 KB 국민은행 금리를 아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KB 국민은행이 연 4.09에서 5.49 요 사이에서 연 3.97에서 5.37로 내려가네요.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릴레이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7월 말 3.92%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인데 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연 3.63에서 5.03%대로 최저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의 연 3% 시대가 돌아온 셈이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4.45에서 5.65에서 연 4.33에서 5.53으로 떨어진다. 근데 우리은행의 최저금리가 연 4.33이고 국민은행은 연 3.97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34bp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아니네. 36bp 차이가 나네요. 최근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은행들이 연 3%대 금리의 주담대 상품을 출시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는 데다가 대한대출 플랫폼 출시로 대출금리 경쟁이 불붙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3%대로 속속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코픽스 하락폭만큼 내려가네요. 현재 연 3.69에서 최저금리가 연 3.57%로 하락할 예정인데 주담대보다는 전세 대출이 금리가 더 낮네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추세를 보여주는 최고금리가 시중은행 최초로 4%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최근에 약간 뭐 호주나 뭐 영국 어디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일부 지역이 소폭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매출 25조 돌파한 수입차 10년 새 3배 늘었다라고 돼 있는데 수입차 시장을 제가 여러 번 이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정말로 이 고급 세단들 BMW 그리고 지난번에 렉서스라든지 아니면 벤츠, 포르쉐 이런 차들과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작년 국내에서 29만 8천 대가 판매됐다고 하고요. 13만 대에서 10년 새에 2배가 증가를 했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대당 1억 원 이상 차 판매 비중은 8%에서 24%로 큰 폭으로 또 늘어났다고 하고요. 다양한 라인업으로 고객 확보, 국산차 가격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전해드린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뉴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